자, 다음에 69번 선적품의 운송에 이용된 선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라이너는 정기적으로 운하는 구간에 사용된 선박으로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주로 산적 화물을 운송한다. 자, 69번 문제 거의 뭐 보너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은 이런 거 틀려가지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본인이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을 원망해야 돼요. 뭐 그래놓고서 뭐 난이도가 뭐 예전하고 다르다, 뭐 새로운 유형이 뭐 출제가 되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는 전기선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이기 때문에 산적 화물, 벌크 카고를 운송하지 않죠. 바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산적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전기선에 쓰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로서는 기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화물을 적대한 트레일러가 그저 선내에 들어가는 구조의 선박이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램프가 쫙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또르르 굴러서, 롤온 또르르 굴러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또르르 굴러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약자를 따가지고 로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리보드 같은 거, 뭐 부산서 뭐 제주도 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서 뭐 후쿠오카를 가는 거라든지, 그런데 페리보드 같은데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래쉬선은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한 기중기로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 선박이라 되는데, 래쉬선 같은 경우는 라이더 어보드 십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약을 따가지고 LASH 그래서 래쉬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바지선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조그만 선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성냥갑 같이 이런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배가 이거 끌고 가가지고 여기다 이제 물품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물품을 실은 그대로 가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싣게 되는데, 그림이요. 여기가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박스를 이제 끌고 오죠. 끌고 와갖고 뒷구멍에 대게 되면 여기 이제 그 기증기가 있단 말이에요. 크레인 있어가지고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그대로 갖다 착착착착착 적재하는 거. 그러니까 요 박스에 담겨 있는 물품을 그대로 끌어다가 싣게 되니까 화물에 전혀 손상이 없이 물품을 이제 적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탱크는 뭐 말 그대로 액체 화물 같은 걸 운송할 때 쓰는 것이고요. 자, 70번 신용장과 관련한 서류 거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 선적되었다면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도 또 틀렸네요. 이것도 뭐 거의 뭐 신용장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원칙은 뭐예요? 바로 추상성의 원칙, 그 다음에 독립성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실제 신용장에 적혀 있는 그 물품이 수입지에 정확히 도착이 되었는지, 그리고 도착이 되었다면 수량은 맞는지, 품질은 계약에 맞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일자에 맞추어서 물품을 선적을 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장에서의 그 대금의 지급 조건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 선적되면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행하고는 상관없고, 자,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지만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과 관련한 서류거래 원칙, 이것이 바로 2, 3, 4번 금방 말씀드렸던 추상성의 원칙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1번 도착항의 항만 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력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일화주에게 전가하는 전기선 운임의 할증률은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도 뭐 보너스, 그죠? 주워먹는 문제가 되겠죠. 3번 최화 할증력 컨제션 차지가 되겠어요. 컨제션 차지가 되겠는데,
자, 어떤 항구에 물품을 하역하기 위해서 배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배가 이미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외항에서 대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외식을 하러 식당을 갔는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많잖아 말이죠.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될 수 없으니까 차가 빌 때까지 빙빙빙빙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나는 만큼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도 와가지고 바로 입항을 하지 못하고 외항에 대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선원들 봉급도 나가고, 그죠? 괜히 기름값도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로 인한 손해를 운임에다가 전가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화 할증료가 되겠습니다. 장척 할증료, 벌써 말에서 나오죠, 그죠? 긴 물건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료. 그다음에 항만 변경료, 이것은 처음에 선적할 때 A 항구를 도착 항으로 정하고 선적을 했는데 나중에 B 항구로 항만이 바뀌는 경우 적용되는 할증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적 할증료, 이건 말 그대로, 그죠? 물품을 환적할 때 그때 들어가는 이제 할증료가 되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죠. 자, 주워 먹는 문제, 보너스 문제 7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자,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명동상사는 저급한 물품이 선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명동상사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체 것이 고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중국에서 자, 물품을 수입을 해 오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수입하주는 이 도착한 그 화물이 불량일까봐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조치를 잘해도 일단 도착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불량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선적 전에 불량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어떤 예방 조치 취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국 수출상의 대금 청구 시 독립된 검사기관에 발행한 인스펙션 오브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품질 증명서가 되겠는데, 그러면 선적하기 전에 이쪽에 검사관 인스펙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인스펙터가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품질검사를 딱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서명을 하죠. 그래서 서명한 서류를 은행에 같이 제출을 해야지만이 이쪽에 중국의 수상이 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게 되면은 바로 중국의 수상은 품질에 만전을 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행보증 신용장을 요구한다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중국의 수출상이 불량품을 선적해 가지고 이쪽에 수입상에 피해를 볼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보증한다는 그러한 신용장을 이제 받고 이런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피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출상이 잡아댄다 하더라도 바로 은행의 이제 보증서를 근거로 해서, 즉 은행 보증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일람불 신용장 대신 기한부 신용장 방식을 이용한다. 이건 틀렸어요. 이게 신용장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수출상이 나중에 수입상이 지급불능이나 지급 곤란 사태에 빠졌을 경우에 이쪽에 수익사가 혹시라도 수입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용장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람불이든 기한부 신용장 방식이든 이렇게 저급한 불량 물품이 선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신용도가 높은 업체와 거래한다. 바로 이제 불량품을 막고 그다음에 건전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신용조사를 통해서 미리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를 골라서 선택해서 거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수출입대금 결제에 대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COD 방식은 수입제, 수출업자의 대리 있는 경우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자, CAD 방식은 통상적으로 수출업자가 선적 후 선적 서류를 수출지의 수입업자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서류상으로 대금이 결제 방식이다. 자, 설명을 드리면 COD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저쪽에
매도인의 에이전트가 있단 말이야. 셀러스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이어가 있죠. 바이어. 그래서 물품을 선적하고, 자, BL은 이쪽에 수입지는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바로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품을 확인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대금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즉 대리인은 BL을 이제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하고, 그 다음에 BL하고 이제 맞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이전트가 먼저 자신이 통관을 해갖고 수입자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금하고 교환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통관을 하지 않고 보시창고에 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을 검사한 다음에 바로 BL을 또 인수하는 그런 방식도 있죠. 자, 요것이 COD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 CAD 방식은 이제 요거하고는 달리 선적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BL은 이쪽에 수출지에 있는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BL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BL을 갖다 주고 선적이 됐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매수인의 대리인이 대금 지급을 하고 돈을 받고 매도인은 BL을 이제 넘겨주는 방식이 바로 CAD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픈 어카운트 방식, 청산 계정 방식이 되겠는데, 이 방식에서는 선적 서류가 은행을 통해서 송부된 후 일정 기간에 대금 지급이 이른다. 이건 틀렸어요. 자, 오픈 어카운트 방식에서는 은행에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자, 먼저 매도인은 선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적일이 있겠죠. 선적일을 장부에 기재하죠.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 날 했다. 근데 9월 2일, 3일 날 하게 되면 이것을 쭉 모아가지고, 만약에 말일에 정산하자. 그럼 말일까지 정산해가지고 뭐 1회, 그 다음에 2회, 3회 해가지고 총 선적 건수가 만약에 뭐 5회 됐다. 5회고, 그 다음에 금액은 뭐 10만 불이다. 그렇게 되면 9월 30일까지 그걸 이제 정산을 하게 되죠. 그것을 매수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뭐 약정된 5일 말을 정산하고 다음 달 5일에 뭐 정산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10월 5일 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외상 방식이 되고요. 그 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BL은 바로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장이 없는 본사와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신용거래가 아주 돈독한 그런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떼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만큼의 작은 금액에서 많이 사용되죠.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관세법상 입항 전 수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항이 되지 않고 공해상에 있다 하더라도, 운송 도중이라 하더라도 미리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국 물품, 그죠?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입항 전 수입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7일 전, 그 다음에 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메인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래서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선박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7일 전이 아니고 5일 전. 그 다음에 항공기는 그대로 하루 전, 1일 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지 관할 세관청이 적재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이렇게 물품이 양육된 다음에 지정 장소로 옮겨가지고, 뭐 지정장치장이죠. 지정장치장으로 그 세관이 지정한 지정장치장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선상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관장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74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주워먹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걸 딱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만약에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는 검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관장이 검사 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3번 사항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검사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주워먹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입항전 수입 신고된 물품의 통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하다 되는데 세관장이 아니고 관세청장. 자, 그런데요, 7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1번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입항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맞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국 물품이 되려면 입항전 수입 신고가 되고요. 입항전 수입 신고 수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입항전 수입 신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항전 수입 신고를 하고 그냥 세관에서 그거를 수리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이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입항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맞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려면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바로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포페이팅 결제 방식을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 없이 외상 채권의 할인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보게 되면 포페이터는 이제 수출자로부터 이제 어음을 매입하죠. 어음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급하죠. 선지급하고 나중에 저쪽에 수입 포페이터로부터 이제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급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 수입 포페이터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포페이터가 야, 내가 너한테 준 돈 내놔 하는 것이 바로 소구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소구가 불가능한, 즉 소유권 없이 어음을 매입한다는 것이 바로 포페이팅의 기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도 맞고요.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는 할인이 되는 이건 틀렸어요. 왜냐면 어음의 그 만기일이 만약에 90일짜리다. 90일.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그죠? 3개월. 3개월인데 처음에 어음을 매입할 때 만약에 5%의 이제 이자 5%의 이자를 적용해가지고 할인 깠단 말이죠.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2달째 되니까 이것이 뭐 7%가 됐더라. 그러면 야, 내가 저번에 5%만 깠는데 2% 올랐으니까 2% 오른 만큼 더 내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90일짜리 기한부 어음이라 하더라도 한 번 딱 정한 금리로 할인하게 만든 것. 그래서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 고정금리에 의한 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퍼펙팅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 기본구제 이제 퍼펙트 무역령 1급 그런 기본서에 보게 되면 이 정의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 2회독, 3회독만 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외워서 풀 수 있어요. 변동금리 할인, 아닌데 나 저 모르지만 이것은 고정금리로 할인한다고 내가 배웠는데 기본세에 돼 있던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현금을 대가로 외상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음을 갖고 있는 건 나잖아요. 그죠? 난데 이미 포페이트에게 그 어음을 팔고 돈을 미리 이제 받았으니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의 그 권리, 그것을 이제 포기하거나 또는 양도한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어벌이 필요하다 되어 있어요. 수입 포페이터가 이쪽에 만약에 수입자가 이제 수입 포페이터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자의 신용이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은행이 이 수입자를 이제 보증한다는 어벌
어바를 바로 어음에다가 추가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수입자가 이 포페이팅의 대상이 됐던 거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은행이 이렇게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포페이터는 안심하고 이런 어음을 이제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75번까지 무역신문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